인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았던 전쟁의 수만큼 그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되었던 사라예보 사건, 독일 군함이 폴란드 기지를 포격하며 시작된 2차 세계대전, 이라크 전쟁의 시작이 된 9.11 테러 등 저마다의 이유로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중 1969년에 발발한 한 전쟁의 시작은 유독 특이했는데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축구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가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경기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100시간 동안의 전쟁. 그 결과도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두 나라 간의 평화협정까지도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죠.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진 전쟁이었을까요? 오늘의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월드컵을 1년 앞둔 1969년, 각 대륙은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중미 예선이 유독 치열했는데요. 당시에 개최국이었던 이 멕시코를 제외하면 북중미에 배정된 본선 티켓은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월드컵 진출권 한 장을 놓고 앙숙인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플레이오프에서 외나무다리 승부를 벌이게 된 거죠. 플레이오프는 각 나라에서 한 경기씩 총 2번의 경기를 거쳐 월드컵 진출권의 주인을 가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어떤 갈등을 빚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경을 접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19세기 초반에 존재했던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 시절처럼 한 지붕 아래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온두라스의 영토는 엘살바도르에 비해 5배 이상 훨씬 넓은 데 반해 엘살바도르의 땅은 온두라스보다 좁은데도 인구는 40%가 더 많았던 거죠.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인구 과잉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땅이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엘살바도르 내에서 농지로 쓸만한 땅의 대부분을 극소수의 백인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일굴 수 있는 땅은 더더욱 적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소수의 부유계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 독점 문제 해결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일자리를 만들어줄 산업화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엘살바도르의 국내 사정이 악화되어만 갔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당수의 엘살바도르인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넓은 토지의 온두라스로 대거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주한 곳에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게 되면서 이 경작지 문제를 놓고 온두라스인들과의 충돌이 생기게 됐죠. 물론 온두라스도 엘살바도르처럼 소수의 계층이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은 비슷했지만 인구 밀도가 낮아서 미개척지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로는 엘살바도르보다는 조금이나마 나았죠. 엘살바도르인들의 대규모 이주는요, 1969년에 초절정에 달했습니다. 파악된 숫자만 30만 명. 이 30만 명의 사람들이 온두라스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농지는요, 이 온두라스 전체 농토의 20%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농토의 5분의 1을 이주해온 엘살바도르인들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두 나라는 국경선과 이민자 문제로 시간이 갈수록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결국에 온두라스는 1967년 새로운 토지개혁안을 꺼내들었어요. 이 법이 뭐였냐면 엘살바도르 이주민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농토를 환수해서 자국의 빈민들에게 재분배하는 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법을 통해서 엘살바도르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이 농토를 자국 농민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자신들, 즉 이 온두라스의 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목축지를 나눠주지 않고도 성난 민심을 충분히 달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죠. 그렇게 통과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토지개혁안에 따라 엘살바도르 이주자들은 토지를 잃고 강제로 자신들의 나라로 귀국하게 됐는데요. 그 숫자가 약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이 월드컵 예선 경기와 거의 동시에 이뤄지게 돼요. 혹시 이거 의도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았죠. 결국에 이것이 국민들 사이의 감정을 자극해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나라 간의 월드컵 예선전이 이뤄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관중들 간의 충돌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각종 방해 공작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했을까요? 1969년 6월 8일은요, 온두라스에서 1차전이 열렸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표팀이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호텔 주변에 온두라스 군중들이 몰려와서 밤낮 없이 폭죽과 클락션을 울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상대를 비난하는 함성, 야유,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건물에,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 건물에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숙소에서 선수들이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짓들을 한 거죠. 이런 방해 공작 속에서 1차전은 홈팀인 온두라스가 1대 0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끝나고 발생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패배에 절망한 팬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녀의 장례식에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장관 등 정부 요인,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표 선수들까지 참석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습이 중계가 되면서 국민 감정은 더욱더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2차전이 엘살바도르에서 치러졌습니다. 온두라스 대표팀도 이 엘살바도르의 호텔에 숙박을 했겠죠.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겁니다. 숙박한 호텔 주변에는 1차전 때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 군중들이 에워쌌고요. 세상을 떠난 팬의 초상화까지 들고 온두라스 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호텔 유리창을 깼고요. 각종 오물을 건물 안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심지어 호텔 요리사는 요리에다가 대량의 설사약과 수면제를 넣어서 경기 당일에 온두라스 선수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팽팽하죠. 온두라스 선수들은 경기장으로 이동할 때 엘살바도르군의 장갑차로 호송이 됐기 때문에 폭도에 의한 습격은 없었지만 온두라스에서부터 응원하러 온 서포터들은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2명이 사망했고요. 타고 온 자동차 150대가 방화당하는 피해를 입게 됐죠. 이번 경기는 3대 0으로 엘살바도르가 승리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1승 1패를 기록해서 동률이 된 건데, 당시의 규정에는 골 득실이나 원정 다득점 같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1대 0으로 이기나 10대 0으로 이기나 똑같은 1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부는 마지막 3차전으로 향했죠. 자, 이번에는 이 관중들 간의 유혈 사태를 우려했던 피파가 3차전을 제3국인 멕시코에서 열기로 합니다. 3차전을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전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완전히 험악했어요. 2차전 때 온두라스가 패배했잖아요. 이후에 이 온두라스에 주재하던 엘살바도르 이주자들이 무차별적인 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12,000명의 이민자들이 엘살바도르로 피난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 사이에서는 온두라스와의 국교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엘살바도르 정부는 경기를 4일 앞둔 6월 23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예비군을 소집합니다. 이어 6월 26일 엘살바도르 정부는 온두라스는 현지에 주재하는 엘살바도르인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교 단절을 선언합니다. 온두라스 정부도 이를 맞받아 군사 대응책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7일 경기는 열립니다. 멕시코에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최종전이 열려요. 멕시코 당국은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10만 명이 입장할 수 있는 경기장에 2만 명만 입장을 시킵니다. 경찰이 관람객보다 많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3대 2로 엘살바도르가 승리합니다. 경기는 이렇게 끝나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두라스 정부가 단교를 선언을 했고 7월 14일에 엘살바도르 공군이 민간 여객기에 폭탄을 장착해서 온두라스 수도 공군 기지를 기습 선제 공격한 거예요. 결국에 전쟁이 시작됐죠. 여러 문제로 긴 시간 곪고 골마왔던 두 나라 간의 적개심이 축구 경기를 계기로 폭발한 겁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양쪽의 농민들까지 서로 민병대를 조직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전쟁이 시작이 되자 1만 2천 명의 엘살바도르 육군은 온두라스로 신속하게 진격했는데요. 전체적인 전력은 온두라스가 우위였지만 갑작스런 기습 공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사이인 7월 15일 저녁까지 온두라스군은 8km 이상 후퇴했죠. 당초 예상에는 육군 역시 온두라스가 질적으로 다소 우세했기 때문에 육군만으로도 어느 정도 엘살바도르 군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의 온두라스 육군 제3군 주둔지에는 할당된 인원의 절반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황당했어요. 육군 장교들이 나머지 절반 인원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엘살바도르 군은 전쟁 초반 9개의 도시를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재정비를 마친 온두라스 공군이 반격을 시작했고요. 엘살바도르 공군 기지를 공격해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엘살바도르 석유 저장 탱크까지 공격을 하면서 엘살바도르 국내 석유 공급에 지장이 생겨버리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때문에 엘살바도르 육군도 유류 부족으로 공급이 끊기면서 발이 묶여버리죠. 이 타이밍에 미주기구 OAS가 개입을 해서 평화협상을 중재합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온두라스 내에 엘살바도르 국민과 군인들의 안전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지 않으면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버텼죠. 그러나 미국까지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자 7월 18일 정전에 합의하면서 100시간에 불과한 전쟁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전 이후에도 한동안 소규모 충돌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충돌은 미군을 포함한 미주기구 정전 감시단이 도착하고 나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최종 평화협정까지는 10년의 시간이 더 걸렸고요. 2006년이 되어서야 국경선 문제까지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두 나라의 경제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100시간 동안의 전쟁 동안 양국 통틀어 약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000 혹은 12,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온두라스의 농민들이었습니다. 침략국인 엘살바도르의 상황 역시 심각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OAS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됐고요. 온두라스가 30만에 달하는 엘살바도르 불법 이주자를 모조리 강제 추방하면서 대규모 난민을 떠맡게 됐고 경제가 파탄나 버립니다. 여기에 석유 파동으로 인해 식료품의 가격이 폭등하고 안 그래도 인구에 비해 토지가 부족하던 상황에서 농업 생산력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였는데요. 그럴수록 반정부 세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이렇듯 정부의 무책임함은 결국 12년에 달하는 엘살바도르 내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농업국가였던 두 나라가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벌이면 큰 타격을 입는 경제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으로 벌인 무의미한 전쟁이 이 두 나라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단지 축구 때문에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겠죠. 두 나라의 전쟁에서 축구는 도화선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실상 원인이 축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나라의 배경과 상황에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두 나라는 내재적으로 쌓인 것들이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양국 모두 반복된 정변과 독재로 인해 사회 혼란이 반복되었고 여기에 더해 극소수의 대지주들이 경제를 지배하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위정자들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